연차별로, 면적별로, 뭐 가격 분위별로 다 쪼개서 보면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분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 오르는 거가 진짜 어떤 쪽에서 오르고 있는 건지 한 뎁만 더 들어가서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저번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탕관을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올해 아마 9월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 모신 이유가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냐 앞으로 추가 하락이냐가 전문가분들마다 팽팽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팽팽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많은 개인분들과 전문가분들이 주로 쓰는 이제 부동산 관련 플랫폼 중 하나 이제 부동산 지인. 야, 여기 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게스트분 이제 대표님 모셔서 이분은 이제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려고 이제 모셨고요. 자, 바로 처음 본격적인 질문부터 들어가면 대표님 모셨을 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고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요즘 일단 뭐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 반등이다, 뭐 상승이다, 뭐 아니면 아직 뭐 하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의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죠, 뭐.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이 반등을 했느냐? 반등을 했어요. 가격이 반등한 거는 지금 전국의 시군구 단위로 대략 한 253개 정도 그 구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170개 이상은 신호가 왔어요. 전체 지역 중에서 거의 한 70% 가까이가 반등이 왔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이제 구 단위가 전부 다 이제 반등 신호가 왔기 때문에 데이터로 그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길게 봤을 때 하락이 한 번에 이렇게 쭉 끝까지 그냥 계속 끝없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잠깐 이렇게 가격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 공공기관들에서 연구기관들에서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장기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단기 데이터로 보면 반등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승이 지속될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사람들 심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이 아닌 거죠. 명확하잖아요. 상승장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시장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는 말은 시장이 현재 상승장이 아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은 아니고 이제 조정이라는 얘기 해주셨고 단기 반등은 맞는데 장기는 아닐 수 있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 보시는 건지 진짜 이제 앞으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건지요? 향후 전망은요? 현재까지 이제 해석을 해주셨고 지역별로 저는 이걸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가 반등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별로 지역별로 서울도 이제 많이 분화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제 광역시급 명확하게 지금 바닥을 찍는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닥을 명확하게 찍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바닥 확인은 명확하게 끝났다라고 보이거든요. 세종은 바닥은 하긴 했다. 네네.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고 있고요.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한 속도로 동일하게 이렇게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한날 한시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는 곳도 있고 아직 이제 바닥 근처도 못 간 그런 지역들도 있고 전국으로 놓고 보자면 일부 지역에서는 바닥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은 수도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들은 화성이라고 치면 화성도 일부는 괜찮고 일부는 안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서울 경기를 전체 놓고 봤을 때 분화가 돼서 괜찮은 지역과 괜찮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다 여쭤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 관계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뭐 특정 이제 5대 강력시 질문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세종이나 대구는 바닥을 찍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은 바닥은 확인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다 지금 아니다를 구분하시는 거죠? 시장이 실제 어떤 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가격이 저렴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에 가격 변화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4.9%가 상승을 했죠. 강동구도 올랐고 하남도 올랐고 많은 지역들이 상승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뭐 물론 떨어진 곳도 있죠. 중랑구 같은 경우도 떨어졌고 떨어졌는데 저희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격 분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가격을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5분위로 쪼개요. 그러면 1분위는 가장 싼 아파트예요. 해당 지역에서. 자, 송파구의 평균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분위의 가격은 3천만 원대예요. 지금 6개월 동안 3%가 빠졌어요. 지금 그 분위를 하나씩 바꿔볼게요. 2분위는 1.5%가 빠졌어요. 3분위는 0.7% 올랐어요. 4분위 2.6%고요. 제일 비싼 5분위 기대되시죠? 네네. 더 올랐을 것 같은 느낌. 차이가 되게 크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지역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현재 이제 6개월 사이를 놓고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비싼 아파트인 거예요. 가격이 이제 가격 분위별로 이렇게 쪼개 보니까 5등급으로 쪼개서 보니까 싼 아파트들보다 비싼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현재 비싼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싼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려면 비싼 아파트가 이제 이걸 끌고 나가면 나머지가 이걸 따라가는 따라가야죠. 것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동조까지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서울 내에서도 이게 가격들이 좀 분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도 가격이 좀 비싼 지역들이 오히려 지금 가격 반등이 이제 좀 빨리 반응을 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 외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상승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서울 될 것 같습니다. 내에서도 그 지역에 따라 양극화도 있지만 그 지역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있는 건데 왜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고 저렴한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갈아타게 하는 수요들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시장에서 이제 30대가 구매자로 등록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30대들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좀 비싼 아파트 위주로 먼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실거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이었는데 이사를 하고 싶은데 내 집을 팔고 저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좀 괜찮은 물건,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에 진입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집을 산 거래량이 늘어난 거의 이제 주인공 분들은 실거주 목적인 분들, 투자 수요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는 네네. 건가요? 실제로 투자 수요가 없어진 건 제법 오래됐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그럼 어쨌든 지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비싼 아파트, 비싼 지역이었잖아요. 그럼 요 현상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는 좀 이제 주춤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이거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집값이 조금 앞으로 좀 좋지 않다고 정말 말씀해 주신 건 평균값인 거고 네. 이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하는 말이 100억짜리는 200억짜리가 되는데 1억짜리는 2억짜리 되기 어렵다. 100억짜리가 200억짜리가 될 가능성이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될 가능성보다 높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양극화가 점점 더 이렇게 발생을 더 이렇게 갭이 커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부 중산층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었던 그런 자산들이 이제 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살아있고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돼 갈 텐데 서민층이 주거해야 되는 거주해야 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이제 그걸 못 받아주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어쨌든 집값이 전반적으로는 반등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뭔가 바닥을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마음 드신 분들 요즘 좀 있던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집 사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연식이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고 재개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이제 허름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말리겠죠. 그런데 무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청약을 이제 노려보겠다, 아니면 뭐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노려보겠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지역에 이걸 사겠다라고 했을 때 자금 여력이 되는 분이라면 조금 더 핵심 입지, 안전한 어떤 입지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자금 여력이 무리가 되는 분이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내 가지고 집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약이라든지, 앞으로도 그 정부에서는 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꾸준히 늘려나갈 거거든요. 특히 30대 이제 청년층이라면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에 그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은 제가 30대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 청약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뭐 이렇게 추첨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추첨제가 많아졌죠? 네.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30대 분들이 당첨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청약 같은 거를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특히 수도권에서. 자,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뭐 부동산 관련 뉴스도 많고, 사실 요즘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많은 얘기 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오해하기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 속지 말아야 되는 거, 혹시 가짜 신호, 뭔가 이런 뉴스는 좀 다시 해석해야 된다, 뭐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방금 제가 이제 송파 같은 경우를 쪼개서 가격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다르네요. 네,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만들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시세나 아파트의 면적 단위 시세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왜 저거를 시작을 하게 됐느냐 하면 기존에 나오던 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작년, 재작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막 몇십 프로 올랐는데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자료나 KBC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은 한 50% 오른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이게 한 뭐 10% 올랐다, 뭐 5% 올랐다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평균값인 거예요.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송파가 5%가 올랐는데 송파 안에서 연차별로, 면적별로, 뭐 가격 분위별로 다 쪼개서 보면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전문가분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 아닐까.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오르는 거가 진짜 어떤 쪽에서 오르고 있는 건지, 신축이 오르고 있는 건지, 구축이 오르고 있는 건지, 뭐 대형이 오르고 있는 건지, 중형이 오르고 있는 건지, 이거를 조금 더 한 뎁만 더 들어가서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반등하는 지역도 좀 늘고 있다고는 하던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반등하는 지역들이 대단히 많죠. 그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시군구 단위로 해가지고 전국의 시군구 단위가 261개를 넣고, 이 기준에서 최근 9개월 이내에 시장 강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시장 강도가 상승한 지역들이 몇 개나 되느냐. 173개가 최근 9개월 이내에 반등 신호가 잡힌 거예요.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넣은 거고요. 송파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11일 날 반등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저기 이제 시장 강도가 99면 거의 과열 직전이에요. 매매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한 건데,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거가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더 강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전국 전체에서 261개 중에서 173개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지금 이미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반등 신호가 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남 3구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송파를 말씀해 주셨고 아까 핵심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서초와 강남구는요?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중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강한 곳은 송파죠. 그리고 분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서초구는 이제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된 지역이고요. 강남은 그보다 조금 빠르고, 송파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송파가 제일 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 신호가 좀 더 빨리 온 거고, 앞에서 이제 분위별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지역들이 전체가 다 제일 가격이 싼 지역들은
가격이 현재도 6개월 사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높은 분위로 가면 전보다 이제 상승한 걸로 잡히고 있는 상태죠.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가지고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 외곽 지역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핵심 지역들은 가격이 비싼 애들이 시장의 거래를 주도하고 그리고 가격 상승을 이끌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겠네요.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실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언제 나오느냐면 시장 말미에 나와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번 사이클 대형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뭐 60평대, 70평대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많이 했었고 그 이전에도 한번 그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작은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거 한 채로 뭉쳐가지고 가지고 있자. 그리고 그게 대형이면 더 좋다. 뭐 이런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지방에 대형을 많이 공급을 했다가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 말미가 되면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고 지금의 이제 좀 더 좋은 입지를 찾아가는 것도 그거랑 유사한 거죠. 근데 이제 강남이라고 해서 항상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강남이 외곽 지역보다 더 떨어지던 시기도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핵심 입지는 제 값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하다는 거는 명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하면 이제 굉장히 뭐 부자분들이 사시는 걸로 아는데 진짜 부자들은 이제 강남 아파트보다 더 선호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강남에 지금 아파트가 공급이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크게 공급이 되는 건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실제로 이제 고급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아파트 품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민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이제 고급스러운 걸 못 쓴다는 거죠.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죠. 고급화 전략을 써요. 고급화 전략을 쓰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에 펜트하우스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그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100억, 200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나인원 한남 펜트하우스 뭐 이렇게 누가 300억에 매물로 지금 150억에 사서 300억에 매물로 내놨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100억, 200억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엄두는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조금 자산이 규모가 더 크신 분들은 강남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갈 만한 매물이 조금 적은 그런 부분도 있죠. 한남동 쪽이나 고급 빌라나 펜트하우스 이렇게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부자분들은. 자, 근데 하반기 이제 역전세 문제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하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어쨌든 그거 뭐 여러 가지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게 문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얘기한 분도 있고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에도 이제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임차인 스탠드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역전세가 났을 때 제일 우려하는 거는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지금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거의 그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임차인분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임대인 사이드에서 임차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전세 가격이 빠졌으니까 2억 정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역전세는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매매 가격이 10% 떨어졌으면 전세 가격은 20%가 떨어졌어요. 이게 전세 세입자분들이 예전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요. 2년이 지날 때마다 집주인들이 자꾸 보증금을 더 올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올려주세요. 이걸 몇 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기회를 이제 안 놓치는 거죠. 써먹어야죠. 예, 써먹어야 당연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앞에 송파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전세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더 커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까지 이 만약에 전세 가격 상승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부담이 덜해지겠죠. 예. 이제 상당수 지역들은 이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거에 대해서
평균 한 20% 정도 빠졌는데 좀 압박이 들어오겠죠. 아파트는 이 전세 가격 때문에 이 사람이 집을 팔아서 뭐 한다 이런 경우는 잘 발생 안 해요. 연끌해서 이렇게 집을 사서 그걸 또 이제 세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신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자금 여력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 대출을 좀 풀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급증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좀 발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뭐 집값을 흔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서울 집값 어쨌든 2021년 11월 대비해서는 어쨌든 여전히 밑에 많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비싼 거죠? 주택 구매력 지수나 뭐 그런 걸로 했을 때 서울 집값 여전히 비싼 건가요? 여전히 비싸죠. 저희 자체적으로 PIR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 화면에다가 노출도 시키고, 궁금하신 분은 이제 와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도시 거주민의 소득 3분위 중간값이죠. 중간값을 넣고 이제 해보면 대략 한 6천 몇백만 원 정도 돼요. 집을 서울에서 34평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빠져가지고 한 19년 조금 넘어요. 19년이면 집을 사는데 이제 얼마 걸린다라고 봐야 되느냐면, 내 소득의 절반만 저축을 한다. 절반은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쓰고, 절반을 저축해가지고 이제 가고 이렇게 하면 19년 걸려요. 통상.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저축을 하고 사실 집에 나머지는 대출 받을 거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주택 구매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장기 평균으로 해가지고 소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14.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년 조금 안 되는 구간인데, 이전에는 11년, 뭐 12년 이런 구간들도 있었거든요. 장기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한 15년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산으로서의 한 부분이 있는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버블이 형성이 되고, 또 소득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은 하죠. 적당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5년 정도, 그 정도 값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 시장 정확히 보려면 지금 좀 어떤 지표들 참고하면 좀 좋은 걸까요? 지금 집값이 싸다 비싸다 이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요? 네.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그런 가격들이 이제 유지가 잘 안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지지선을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런 게 있어요. 띄엄띄엄 한 개씩 거래되면서 올라간 가격은 내려올 때도 쉽게 내려와요. 그렇죠.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거래가 평균값 이상으로 많이 되고, 그리고 원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구나. 지금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었어요. 평균값에 대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거래량 수치 3천 몇백 건을 그것만 딱 놓고 보자면 전체 기간에서 하락장에 거래되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워낙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당연히 이제 높지만, 거래량이 좀 풀리긴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거래하고 싶었던,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애들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도 못 옮겼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다가 특례 뭐 보금자리론 뭐 이러면서 대출도 좀 일부 풀어줬어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거래량이 하락장 그 평균 거래량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해서 가는 거면 적어도 평균치 정도의 거래량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장기 평균의 거래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래량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에서 입주 물량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는 입주 물량이 있고, 기본적으로 청약홈에서 분양을 다 한 거예요. 입주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입주가 많고 26년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 물량 900만 정도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는 부족한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토지를 새로 이제 깎아가지고 뭐 산을 깎아서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공급량이 얼마 안 돼요. 1000세대 아파트를 밀고 새로 이제 재건축을 했어요.
얼마쯤 늘어나겠어요? 예, 한 100세대 늘어나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철거했을 때는 이 사람들 우르르 어디 전세 들어갔다가 이 사람도 다시 이제 또 우르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늘어나는 주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좀 이제 불안정한, 쉽게 자극받아서 오를 수 있고 또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희 사이트에 보면 3년치 입주 물량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 3년치 이후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필요할 걸로 추정하고 있는 수요값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공급이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요 추정량에 비해서 부족하죠. 계속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26년에도 많이 이제 지금 이건 당연히 이제 26년 거는 현재 분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수치가 적게 나오는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하고 달리 후분양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서울에는 이제 뭐 관리처분인가가 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그게 관리처분까지 간 게 한 4만 세대 정도 돼요. 시공 중이거나 이미 철거를 한 아파트, 그게 합하면 한 3만 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을 앞에 이제 보신 그 숫자들에 더 하시면 되겠죠. 거의 한 1년치 공급 물량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4년, 25년 요 나눠가지고 이제 더 들어오게 될 건데, 24년보다는 25년이 조금 더 수요가 많고요. 26년 들어와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은 26년, 27년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하는 거는 올해 이제 분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분양하는 것들인데 건설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가 이제 정상적으로 뭐 26년 하반기, 27년부터 해가지고 입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나마 이제 수요를 좀 분산시켜 줄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주 물량도 얘기해 주셔서 향후 집값이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는 전반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평균값으로 놓고 보면 언제까지 좀 떨어지고 언제부터 좀 반등한다고 보시는 거, 아니면 계속 그냥 우하향인 건가요? 공급 물량이 끝나고 나면 신축에 대한 어떤 수요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자극해서 가격을 좀 턴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26년, 27년 뭐 요 부분부터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가격이 쭉 빠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조정기가 어느 정도 조정기라면 이어질. 지금 여기서 조금의 하락 정도는 더 뭐 폭락까지 있느라고 생각하시는 또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핵심 입지들은 앞으로도 좀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정을 딴 것 지역들이 받더라도 여기는 그냥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른다는 의미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송파도 보셨잖아요. 송파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핵심 입지에 핵심 아파트. 핵심 아파트만 좀 이제 살아남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제 전반을 이제 관통하는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인구 감소고 하나가 양극화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것도 아주 돈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거나 싼 걸 많이 팔아야 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지금 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는 200억짜리 쉽게 가지만 1억짜리는 2억짜리 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송파 안에서도 가격이 싼 아파트들은 아직 이제 상승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핵심 입지라고 해도 그 안에서 물건별로 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인구 감소랑 양극화 얘기해 주셔서 집값이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몇 년 동안의 진리 같은 멘트가 요즘에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집별로 지역별로 이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우상향한다는 거 하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 하고 조금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우상향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물가가 계속 빠져요. 인건비가 계속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화폐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창출되는 어떤 자본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거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도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 전체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지?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그건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이 나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굳이 그런 거까지 예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후라고 하죠. 내일쯤 화성인이 지구로 침공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고민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전쟁도 발생을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울 줄은 몰랐고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우려가 드시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사실상 크리티컬한 어떤 선을 넘어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강구하시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경제가 다 작살이 날, 부동산 가격도 작살이 나고 다른 것도 다 작살이 날 건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걸 기반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때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를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록봉길에 고가 아파트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서울은 다를까요? 서울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자산가들이 뭐 선호하는 어떤 주거 유형들이 있는데 한국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는 그냥 마이애미 가서 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떠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 거주하는 곳들은 기호들이 발생을 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계속 갈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을 올라갈 거고 지금 우리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부산에서 왔는데 영도라고 부산에서도 섬이 하나 있어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신축 분양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라요.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평당 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뭐 거기서 더 떨어지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대도시지만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해운대하고 여기는 똑같은 바다 뷰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서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우상향하는 게 맞다.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별로 상품별로 이제 세분화돼서 분리가 되는 거지.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균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가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한국 집값 향후 10년 위험한 이유로 이제 인구 감소나 가구수 감소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지랑 다른 위험 요인은 또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위험한 요인으로 양극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계층 간의 분리, 공간 간의 분리도 발생을 해요. 뭐 이런 말 하기에 좀 그렇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모여 만들고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싶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여기 진입이 잘 안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구역 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 감소도 인구 감소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계층 간의 분리, 자산 간의 어떤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 걱정에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남기는 댓글 중에 하나가 한국 부동산도 일본 부동산처럼 그렇게 복사판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확률도 있나요? 그 한국 부동산하고 일본 부동산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 예를 들자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평당 한 1억 5천, 1억 6천 뭐 그 이상으로도 이제 거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좀 비싼 게 한 10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서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소리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전에 일본은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왔죠. 네, 우리는 아직 그런 버블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런 버블이 아니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선호하는 주택과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주택이 유형이 아주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해외에서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이 거주하는 뭐 이런 경우고 이제 해외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빌라,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한 어떤 개념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한국이 처음이었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독특한 어떤 주거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다마 신도시 뭐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폐허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가 한국에도 이미 있어요. 강원도에 있죠. 탄광촌 근처에 그 당시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거주하도록 이렇게 아파트 저층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탄광이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 살아요. 그렇죠. 포항에도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가보면 연탄 보일러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석유 보일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연탄 보일러고 옛날에 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게 결국은 도심지 내에서 1000세대,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예요. 이 주민들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사실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면 국회의원도 거기 가가지고 큰 소리 못 쳐요. 그렇잖아요. 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 안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그런 입지에서 대단지 아파트다.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 같은 구조로 진행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대표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핵심 지역의 핵심 입지의 핵심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불리는 좋은 방법인 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일이기는 하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데 추천한다고 하기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네. 자, 현재 또 미분양 주택의 증가폭은 줄어든 걸로 아는데 한때 뭐 10만 호 간다 뭐 얘기 있었는데 10만 호까지 가지 않았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7월 달에 낸 보고서에 있던 자료를 제가 이제 캡처해 왔어요. 마침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대충 한 7만 호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이 연구 자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만 호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계가 굉장히 강행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고 어기면 벌이 있고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축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분양 자체가 줄었어요. 분양 자체가 반으로 줄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그 마산에 월형 부영 아파트라고, 지금 뭐 이름 뭐 바꿔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미분양이 한 2400세대 분양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그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신고 제대로 해라 했더니 177세대만 분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분들한테 배액배상하고 다 취소하고 저 4000세대를 통으로 다 끌고 가서 자기들이 다 지은 다음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은 완판이 됐고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다 처리 잘 된 걸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축소 신고되고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분양 자체가 많이 줄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 몇 군데만 해도 우리가 보통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 계약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미분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최대한 미루죠. 중간에 줍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팔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영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미분양이. 이 미분양을 회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가, 저 아파트에 미분양이 있어. 줍줍이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미 분양받은 분들도 대단히 기분이 나쁠 거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예전에는 뭐 10%의 중도금도 이자 다 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금도 5%,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일부 할인, 뭐 일부 옵션 제공, 뭐 이런 것까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빨리 계약을 좀 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미분양이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이제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있다. 자, 근데 미분양이 넘치는데 일부 지역의 분양 시장의 경쟁률은 뜨겁다고요? 왜 그런 거죠? 두산전에서 질문하실 거를 미리 알았나 봐요. 여기 이제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있던데, 수도권의 인기 지역은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서 미분양이 잘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22년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의 분양가는 매매가 대비해서 80%예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 나오잖아요. 지방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방의 그 주변에 있는 평균 아파트보다 얘가 더 비싸요. 다른데 뭐 3억, 4억 하는데 여기 지금 분양하는데 6억, 7억에 분양을 해요. 분양이 미분양이 이렇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고 좀 가려놓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저게 좀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 분양시장의 경쟁률이 뜨거운 곳이랑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도시의 차이는 크게는 그냥 핵심 지역 입지랑 가격인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분양이 많이 돼 있는, 많이 남아있는 어떤 지역들, 뭐 대구라든지 전라도 쪽도 이제 미분양이 좀 많아요. 반값에 판다. 다 팔릴 겁니다. 주변에 뭐 한 3억 하는데 얘 2억에 판다. 다 팔리죠. 다 팔리겠죠. 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공급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집값과 가계대출은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집 값이 오르면 대출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같은 60%를 받아도 10억에 60%를 받는 것과 15억에 60%를 받는 거는 이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아,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내서 주택 구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주담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경기가 악화가 돼도 일시적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급한 거는 이제 대출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금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금리의 영향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집을 사서 뭐 한 5년, 6년 지났고 일부 상환을 했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하죠. 근데 집을 처음 내가 살려고 하는데 2%대 집을 사시는 분하고 5%대 집을 살려고 하는 분은 완전히 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죠. 상환을 이렇게 하느냐. 저는 조금 이제 그거랑 좀 보는 시각이 다른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상환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이제 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안전한 구조예요. 굉장히 안전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나가는 거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상품에 이제 이게 대출이 나가게 되는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얘가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점검을 해요. 은행에서도 뭐 상환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딜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고 가계 대출이 좀 감소하게 되지 않나. 그럼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누군가는 뭐 위험하다, 누군가는 가계부채가 뭐 한 2천조 정도 되고 전세도 가계부채 포함시키면 뭐 3천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계부채 문제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증가 속도가 문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이렇게 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주식으로 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부분이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70%는 이미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대출로 쓰는 거죠. 그 구조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부동산에 뭐 이렇게 한 50%를 넣었다. 많이 넣었네. 이 정도인 거죠. 나머지는 뭐 주식에다 넣기도 하고 예금으로 넣기도 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70%가 이미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그 비율만큼 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구조상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그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저번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상환을 유예를 해줬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상환을 계속 유예를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올해 아마 9월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상환 유예가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개 가구부터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형이 부동산 시장 하락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하락을 가속화시킨다 한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은 나오죠. 건설사들이 막판에 가면 물건을 던지기 시작해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일산에 이제 제니스 분양했다가 두산 그룹 자체가 흔들흔들 했거든요.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돈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외부 자금을 차입을 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면 금융 비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견디다가 막판에 되면 던지는 물건들이 나와요.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 가격이 더 싼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이제 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죠. 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고,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의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앞에서 진을 치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사가 입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유치권 이래가지고 막아놓고 나머지 우리 알아서 할인 분양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까지 가면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때가 되면 정보 격차로 어떤 분들은
새 아파트를 좀 싸게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제값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가 뭐 물량을 뿌리거나 아니면 뭐 건설사가 못 견뎌 파산하는 것들이 집값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추가 폭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하는다. 예,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하잖아요. 정말 급하면 막 공개적으로 대놓고 방송도 때리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해요. 옷 같은 거 팔 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우리 망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조용히 해요. 그게 말 나오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100개, 200개 단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돼서 그 지방의 가격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어디요? 대표적으로 화성 정도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성, 평택 뭐 이런데, 용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잖아요. 화성이 엄청나게 넓은 동네예요. 동탄은 그 중에 화성에서 한 부분 이렇게 딸랑 있는 거고, 나머지 화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나머지 화성에 허허벌판도 많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 쉽게 처리가 될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을 해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분양이 완료가 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할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집값 폭락을 이끌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사실 미국의 금리 가파른 인상이었잖아요. 누구도 그 정도의 인상은 예상치 못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어쨌든 지난번에 한 번 더 뭐 베이비스텝 한 번 하긴 했지만, 뭐 올해 뭐 동결하거나 내년에 어쨌든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집값에는 또다시 반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조금 그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망가질 때 마지막 불꽃을 이렇게 불사르면서 지금 버블이야.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가격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가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도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었다라고 보고, 요게 망가질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외부에서 이제 날아온 돌 때문에 이게 꿈에서 깨는 거예요. 찬물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뭐 내년부터 해서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 같이 한국이 스탠스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낮출 수 있을까? 전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미국보다 이런 기간, 장기간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가 잘 이렇게 받아줘서 다행인 건데,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미국이 조금 내린다고 우리도 같이 조금 내린다?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기준금리가 내려온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같이 내려온다, 이 보장도 없어요. 동일하게 가지 않아요.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좀 내려간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누르니까 이제 그게 내려갔던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그게 집값에 즉각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공급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건설사 쪽에는 그게 영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미분양 물량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쪽은 조금 영향을 줘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주변에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준비를 해라. 청약 무주택자는 네. 무조건 청약 통장을 만들고 점수 관리를 해라. 청약 점수가 17점인 걸 깨닫고, 아, 나는 청약으로는 가능성 없겠구나 하고 집을 샀었습니다. 저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도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아, 추첨인가요? 예, 시장이 망가지면 당연히 풀어줄 거고, 그때 가면은 청약통장 뭐 점수하고 사실 상관없거든요. 6개월만 채워놓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꾸준히 넣어봐야 되는 거죠.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 한두 번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가장 좋은 라인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안 되면 뭐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인데 안 됐다고 뭐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 난 안 되나 봐 하시면 그럼 이제 계속 안 되는 거고, 꾸준히 이제 넣어야죠. 계속 청약을 진행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준비를 하셔야 되죠. 갈아타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저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밑에 가면은 중개사가 뭐 못해도 10군데 이상 있을 거예요. 많죠. 예, 다 가봐야죠. 좀 민망하다 이렇게 되면 한 5군데는 띄엄띄엄 가고,
5군데는 전화를 해요. 거기에 이제 적당한 매물을 찾고 있다. 이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매물을 다 확인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한 군데 가서 물건 이렇게 보고 비교하는 거랑 여기 전부 다 가서 보고 비교하는 거랑 다르죠. 정말 달라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세요. 내가 집을 팔 때도 저는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들 비교해 보라고 해요. 주변에 이제 중개사 가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아파트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줘. 쫙 보고 어떤 집이 어떤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야. 그럼 내가 급하게 팔려면 얘보다 싸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집 놔두고 내가 먼저 팔리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은 중개사분들과 많은 매물을 접할수록 갈아타기 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결국엔 투자 수요가 붙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 수요인 다주택자분들은 언제부터 좀 움직이실까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투자 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닌가요? 네, 제가 그 화면을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낮은 쪽이 그 달의 실제 거래량, 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 거래량이에요. 10년 평균에 비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그 상승이 시작된 시기를 2015년 3월 달로 보고 있어요. 2015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2배 정도의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이사 처리기도 했고 1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1월 달에 또 170%가 이제 거래가 됐죠. 6월 달에도 뭐 160% 부근에서 거래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래가 되면 첫 번째로는 시장에 매물이 없어져요. 중개사가 매물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저 정도 거래가 투자 수요로 만들어질까요? 저거는 실수요인 거예요. 부동산 사이클 좀 크게 이렇게 보잖아요. 크게 봐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일반 수요자들이 아 이제 집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매물을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싹 다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돼요. 근데 저런 거를 투자자 몇 명이 가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100개 살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일반인들이 실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줄 때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 사실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시기는 항상 들어가죠. 지금은 이제 좀 쉬고 계신 기간들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고 팔고 하기가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니까. 15년 3월에 아 시장이 턴을 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갈 거야. 아무도 몰랐잖아요. 데이터로는 저런 것들이 나왔지만,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사실 부산에서 15년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가는 거를 보고 움직이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좀 개인분들은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받아갈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좀 좋은 입지 얘기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저는 사실 투자를 경매로 시작했거든요. 제일 좋은 건, 제일 안전한 방법은 사실은 싸게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싸게 사면서도 이제 좀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을 사면 되는데,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종종 받습니다. 정부에서 제발 집을 사라고 애원할 때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 시기가 있었어요.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집 사러. 뭐 1주택자 거를 사면 면제해 줄게. 저 뒤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이래서 정부에서 사라 뭐 이렇게 많이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사면 돼요. 제일 확실해요. 부동산은 사실은 세금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런 신호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도 늘어나더라. 그렇게 되면 확실한 거죠. 저런 혜택들에 플러스 해가지고 거래량을 지켜보시면 아 지금이 사야 되는 때구나.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더 한 뎁 더 들어가면 아 주로 어떤 것들을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가 나올 거니까 따라가기만 해도 절대 안 늦어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접하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을 잘 봐야 되겠네요. 뭐 가장 명확한 거니까. 이전 정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의 어떤 정책하고 시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시장 우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시장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정책도 이겨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게 그 결과값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밀다가 그걸로 망했잖아요. 정책 잘 안 바꿔요. 이게 명확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확한 성과가 뭐예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어떤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또 다음번 사이클에서 뭐 상승기 당연히 올 거잖아요. 네. 그럼 상승기에서 또 그게 또 영원한 상승이 아니라 또 떨어지는 시기도 올 텐데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꼭지 시그널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뭐 21년 11월 고점 때 파신 분들은 아주 지금 해피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파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네. 않다고 보고 있고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파신 분들도 있고 네. 사실은 줄이기 시작한 건 21년 초부터 해서 줄이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죠. 20년도 정도에는 조정이 한번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꼭지를 확인하는 시그널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너무 올랐는데 사실 많이 올랐을 때 PIR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내려가지고 한 19년, 20년 이런 거지 그때는 뭐 25년 이렇게 돼버리면 저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거는 명확하게 아는데 이게 꼭지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산이 한번 이렇게 바람을 타가지고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하는데 항상 더 가요. 정말로 그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게 깨지기 때문에 꼭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산하고 달리 부동산은 파는 타이밍을 잡는 그게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조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뭐 그걸 현금으로 그냥 일단 넣었다가 뭐 다른 걸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한번 사고 팔면 비용이 많이 들고 맞아요. 회수되는 현금이 커요. 통상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회수해 가지고 은행에 뭐 정기예금을 넣는다든지 이럴 일이 없어요. 다른 걸 사요. 일단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걸 해가지고 은행에 넣는 분들은 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 10분 중에 9분은 딴 걸 사요. 한 분 정도는 그냥 써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유리한지 지금 매입하는 거가 유리한지 잘 비교를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온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대체 상품을 찾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면 돼요.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될까요? 팔아서 현금 생기면 뭐 하실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투자 끝내고 뭐 이렇게 평생 노후를 즐기겠어. 그럼 뭐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물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갈아타기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에서 현금 챙기고 좀 떨어졌을 때 싸게 사고 이런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다. 네. 자, 그럼 지금 특히 또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랑 가장 위험한 부동산 투자는 뭐라고 보세요? 요즘에 AI로 이제 미드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 그려본 거예요. AI를 그린 건가요? 맹인이 맹인을 안 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상품이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도 그렇고 뭐 어디 분양권 투자도 그렇고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갭 투자 한참 유행할 때도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컨설팅비 받고 뭐 어디에 아파트를 추천해 주더라. 거의 무피로 이제 사게 되거든요. 컨설팅비가 들죠. 컨설팅비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신 아파트는 거의 공짜로 사요. 옛날에 인천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파트 사면 500만 원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전세 사기 그런 물건들인 거죠. 너무 모르는 물건에 투자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갭 투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파트의 값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이제 그 값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그 그래프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붙어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이렇게 늘었다가 뭐 이렇게 줄었다가 하면서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거래량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저 거래량이 늘었던 시기들이 투자자들 들어온 시기예요. 외지인들만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도 아예 없어요. 장기적으로 뭐 입주 물량도 없고 전세가율도 막 98%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단지들의 특징이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요. 월세 수익이 높아요. 산업단지 대부분이 지금 별로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미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어가는데 저게 뭐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저런 상품에 모르고 이제 그냥 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여기 이제 평택이거든요. 평택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저렇게 돼 있는데 신도시 계획인 거예요. 저기에 신도시가 들어가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이 10년 전에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거죠. 자, 저렇게 계획이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저기 안에 있는 땅을 팔아요. 지분으로 쪼개서 팔기도 하고. 이게 보통 저런 거가 이제 기획부동산인 거죠. 예전에는 기획부동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땅을 팔아먹었는데 요즘에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확인까지 시켜줘요. 다만 매수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저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기획부동산이 여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에 사가지고 팔 땐 평당 10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저기 지금 10년 지나서 보상받으면 그게 그 돈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근데 그 업자들은 돈이 남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장님을 안내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이 파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한테 파느냐면 형제, 친척, 뭐 친구 이런 사람한테 팔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땅이 정말 좋다고 믿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계획을 다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맹인 손을 끌고 저기 가서 땅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뿐만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도 장기로 보면 계단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어느 정도 상품마다 그게 조금씩 다르니까 공부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에서 결정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부동산 가격 뭐에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에서 또 당연히 학군도 포함이 될 텐데 학군이 요즘에 이제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라면서 그다음에 또 뭐 사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단지 학군이 그게 주는 게 그 친구들과의 커뮤니티라든가 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싶어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학군은 여전히 앞으로도 갈 것이다. 가격 결정 요소하고 학군 이야기를 따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뭐 정책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요소를 가격에 바로 붙여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문가분들은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직접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듣기는 편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금리뿐만이 아니에요. 수요도 있을 거고 심리도 있고 소득도 있고 정책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주담대 모기지 금리가 7%를 찍었어요.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다른 요소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현재 인구도 늘고 있고 경기도 좋은데 집이 부족해요. 그럼 오를 수 있겠죠. 네, 건축업자들이 이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축으로 공급이 어려우면 팔아줘야 이 집을 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뭐 거래가 이렇게 회전이 될 텐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안 팔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예비 수요가 150만이라고 하거든요. 금리 올라도 가격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한 가지에 가서 맞춰지지 않는다. 정책도 그게 바로 효과가 나질 않아요. 한참 밀고 밀어야 이제 그게 효과들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를 볼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보다는 이게 되면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는 다른 요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학군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미 통계조사에서 학군이 집을 선택할 때 1순위가 안 된 지가 10년째예요. 이미 밀려났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부동이 1위였죠. 부동이 1위였나요? 네, 거기에 거의 한 10년 전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직주 근접. 직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군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아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는 학교. 요즘에는 학군이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가 됐어요. 라이딩이 좋은 지역. 애들이 학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여러 군데를 돌려요. 그러면 애 엄마가 데리고 나와서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뭐 산수 학원 갔다가 뭐 이걸 계속 돌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안에 학원이 있으면 라이딩을 안 해도 돼요. 애 엄마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단지는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그 지역별로 또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해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할 건데 어차피 와서 이거 할 거 아니야? 아무 데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졸업하고 와서 내 밑에서 일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게 별로 안 통하는 거예요. 보통 그 내가 성공한 방식을 자식들한테 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장사해서 성공했으면 장사나 해. 네. 이게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공부해서 뭐 5급으로 들어가서 뭐 지금 뭐 이렇게 한 3급까지 와 있어. 공부해. 공부하면 네 인생이 편해져.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게 쪼개지고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학군 영향력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의 편의, 그러니까 직주 근접도 생활의 편의잖아요. 학교도 생활의 편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결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동산 부자들, 공장 하시던 분들이에요. 별 생각 없이 계속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땅이 좀 넓게 필요한 거예요. 한 1000평, 2000평. 공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땅값이 한 10배, 20배가 올랐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운 좋게 이렇게 간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력으로 갈라지죠. 아, 저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공부해서 이제 그런 입지를 사신 분들.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뭐 이렇게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시작할 때 그걸 알고 시작했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봐요. 사주도 보고, 뭐, 타로도 보고, 뭐 온갖 점을 다 봐요. 이게 운에 좌우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금 와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 이제 강의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뷰하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제 거기 뭐 어쨌든 부동산으로 수십억, 수백억대 이제 부자가 된 강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뭐 어쨌든 듣고 막 열심히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이제 남긴 본인의 평주 하나 좀 와닿았던 거는, 이제 저분들의 노력도 당연히 있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저분들은 2014, 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굉장히 보기 드문 미친 상승장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라는 말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서울에 1년 단위로 전년 말 대비해가지고 이제 지금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86년도부터 이제 KB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KB 자료로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 사실 그 연간 어떤 상승률로 따지면 예전에 더 미친 상승이 있었어요. 뭐 1년에 36%, 37% 이렇게 오르는 시기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상상 못하는 그런 상승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 들어왔고, 지금 현재 이제 요런 상황인 거예요. 제일 끝에 이제 보시면 한 15년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본격적인 상승은 15년도 3월 달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2022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상승을 해온 거예요.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도 이제 짧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15년도 서울 쪽에 이렇게 와서 봤을 때는 1, 2천이면 투자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17년도에는 이제 그 스터디 하는 멤버들하고 이렇게 와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한 5천이면 됐어요. 이제 그게 한 2년 만에 뭐 5천이 5억이 됐죠. 이제 반대로 이제 몇 년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로 가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저 구간에 가서 경매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상 저 구간에서 수익 내기가 안 쉬워요. 어렵죠.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는 거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랑, 그리고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사람이 그 생활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서 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거주지가, 그 누구나 그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부동산을 꼭 투자해가지고 1년에 내가 몇 %씩 수익을 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오래 못해요.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청약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상품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한 개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 10년 딱 보시면 그 안에는 무조건 성과가 나요. 뭐 6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지. 부동산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도 사실 성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초반에 막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이제 힘들어 하시지 말고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사이클로 이제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성과는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맹인이 맹인 손 끌고 어딘가로 날아가는,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많이 물어보세요. 다양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전에 경매할 때 파산 공매도 하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거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다 이렇게 파산관제인이 매각 처리를 해요. 그런 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면 기획부동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비율보다 이쪽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꾸준히 지켜보셔도 좋은 성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공인중개사도 많이 찾아뵙고, 공부하면서 지인이 이제 오프라인 지인도 있지만 온라인에 부동산 지인도 많이 이용하시게 된다면 그 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투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부동산은 지인이다.
네, 오늘 만남 해서님은 부동산 지인의 이제 정민아 대표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